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통합과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 개념완성 문항편, 부교재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의 물리학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력을 배울 때 어떤 내용까지 같이 배웠냐면 만유인력이라는 내용도 같이 배웠습니다.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건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했죠. 그래서 M1, M2라고 하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중심 사이의 거리가 만약에 R만큼 떨어져 있다면 이 두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작용하고 있고요. 그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했죠. 이 힘은요,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이 물체 사이의 중심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해서 R제곱분의 M1, M2 이렇게 구했는데 이 값을 같도록 만들려면 이 값은 원래 이 중력이라는 힘은 이 값에 비례하는 값인데 이 비례하는 값을 는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만유인력 상수를 이렇게 곱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만유인력을 구할 수 있는데 이 만유인력 안에 뭐가 있냐면 중력이라는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력이라는 힘은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했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의 반지름이 R만큼이야. 라지 R이라고 할게요. 지구의 질량은 라지 M입니다. 만약에 나무 위에 사과가 이렇게 있어. 그럼 사과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하고요. 요 지구 표면부터 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스몰 r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인 바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구합니까? 만유인력 상수 곱하기 지구와 사과 사이의 거리 라지 r 더하기 스몰 r의 제곱 분의 요 거리의 제곱분의 각각 지구와 이제 사과의 질량의 곱으로 구하죠. 이때 요 지구의 반지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 R값이 지구의 반지름보다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이 값을 사실상 몇으로? R로 근사할 수 있더라라고 해서 분모값이 R의 제곱으로 바뀌죠? 따라서 이렇게 R값이 너무 작은 경우에 무시해버린다면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나요? 그렇지. G 곱하기 상수 곱하기 지구의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지구의 질량 곱하기 사과의 질량. 그런데 어차피 만유인력 상수 일정하고요. 지구의 질량도 일정하고요. 지구의 반지름도 일정하기 때문에 이 값을 우리가 G로 치환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해서 지구의 중력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 사과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이거 왜 중력 가속도야? 우리 F라고 하는 거 MA로 구하기로 했는데 질량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요 부분 같은 경우 가속도의 부분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가속도야 라고 해서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구 주변의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는 일정하지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일정한데 질량이 커지면 중력도 커진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 사과 또한 누구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사과도 지구를 당기는 힘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 힘의 관계, 우리 만유인력인 거잖아. 그지? 서로 잡아당기는 힘. 근데 요 값 자체는 지구도 사과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서로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 있는, 즉 이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들이죠. 작용 반작용. 따라서 이 두 힘은요, 서로 방향만 다르고 크기는 같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선생님이 앞부분까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력은요, 지구 시스템 안에 물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종류다라고 하는 거 맞는 설명이고요. 지구 표면의 위치에 관계없이 중력의 방향은 언제나 지구 중심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파이 좀 끌게요. 지구 중심 방향 맞는 설명.
디귿 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지구 중심의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크기이다. 아니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구의 중력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어떤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바로 요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전체 값은 작아진다. 근데 선생님 지구 표면에서 아까 거리가 r이면은 요거 너무 작기 때문에 무시한다고 했잖아요. 라는 말 했던 거 기억나죠? 자, 요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혹시 혼란을 겪을까봐 선생님이 완벽하게 지금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지표, 자, 지구의 지표 부근에 존재할 때, 물체가 지표 부근에 존재할 때와 지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물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지표 부근이라고 하는 건요, 지표면에서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얘는 무시할 만한 거리, 뭐에 따라서, 그치, 지구의 반지름에 비해서 무시할 만한 거리에 있는 경우. 자, 지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막 인공위성, 달의 거리 막 이런 것처럼 무시할 수 없는 거리,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에 있는 경우, 뭐 예를 들면 인공위성 있죠? 인공위성 이런 것들이 바로 지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경우, 요 두 가지로 요 중력의 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 경우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거리 자체가 지구 반지름 더하기 r 값 자체가 거의 라지 r, 지구의 반지름과 거의 같기 때문에 얘 무시할 만큼 작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r 값으로 계산해 주셔가지고 어차피 지구의 중력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표현된다,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지표로부터 먼 거리에 떨어진 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r만큼, 즉 지구의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본다면 어떤 거야? 거리는요, 지구의 반지름 더하기 지구의 반지름 더하기 요 어떤 물체가 라지 r만큼 떨어져 있어. 지구의 반지름도 라지 r이야. 그러면은 어떤 거야? r 더하기 r의 제곱 곱하기 지구의 질량 곱하기 요 물체의 질량,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라지 g 곱하기 2r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무시할 수 없는 값인 거죠. 따라서 이때의 중력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4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r제곱분의 라지의 스몰 m, 즉 4분의 1 mg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mg에 비해서 거리가 2배 증가하게 되면 힘이 4분의 1배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구 표면의 거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로 생각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요 경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공위성 막 이런 특이한 경우 있죠. 그 경우만 우리 지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요 r값까지 고려해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크기다라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봅시다. 그림은요, 질량이 서로 다른 A, B, C가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곳에 정지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각각의 질량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일단은 이 문제가 다 나와 있진 않지만 보면 공기 저항은 무시하고요. 지금 보면은 동일한 질량이 서로 다른다고 했지만 지금 동일한 중력이라는 걸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중력을 받고 있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제가 다시 정정할게요. 동일한 중력 가속도를 받고 있는 거죠. 중력에 의한 동일한 중력 가속도, 뭐 예를 들면 중력 가속도가 10m/s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1초 동안에 10m/s씩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요거. 그래서 질량이야 어찌됐든 간에 얘네 같은 경우는 1초 동안에 동일한
속도로 속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요 어때요? 동시에 전부 다 떨어질 거야 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각각의 수평면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 수 있는 물리량만 고르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A, B, C의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는 뭐야? 중력에 의한 가속도, 즉 중력 가속도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전부 다 10m/s의 제곱으로 똑같기 때문에 뭐 9.8m/s 제곱이 어려우니까 쌤이 10m/s 제곱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A도 10, B도 10, C도 10 가속도의 크기는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1대 1대 1이야 라고 해서 기억은 맞는 설명, 알 수 있는 값이죠. 문제 자체가 알 수 있는 물리량을 구하라는 거야. 알 수 있는 물리량. 글씨 쓰기 싫은 게 눈에 보이죠? 자, 니은 ABC가 수평명에 도달하는 시간 어때요? 1초 동안의 속도의 증가량이 똑같기 때문에 바로 수평명에 도달하는 시간 또한 똑같겠죠? 1대 1대 1로 다 똑같은 시간 안에 얘가 수평명에 도달할 거면 동시에 도달한다는 뜻. 니은도 맞는 설명. 알 수 있는 값이고요. ABC의 질량 B는 알 수 있나요? 질량이 서로 다르다고 했지만 질량 B는 서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설명 되는구나 알 수 있겠고요. 기억 니은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3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P점을 지나는 순간 물체의 속력이 5m/s였다고 하고요. P점을 지나 2초 후에 Q점을 지나는 속력은 V였다고 합니다. 자, V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중력 가속도는 여기 계산하기 어렵게 났네요. 9.8m/s의 제곱입니다.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계산하는 거 어려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10m/s 제곱이라고 할 것 같아요. 자, 공기 저항은 당연히 무시한 상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는 공기 저항을 무시한 상태로 갑니다. 자, 아무튼 간에 한 문제를 봅시다. 지금 보면은 중력 가속도가 9.8m/s의 제곱이래요. 이 말 아까 선생님이 해석했죠. 1초 동안에 얼마만큼 9.8m/s씩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하는구나 라는 거야. 그지? 왜? 플러스 값이니까. 그래서 1초 동안에 9.8m/s씩 속도가 증가해? 그럼 만약에 2초 후의 속도를 물어본 거니까 얘가 1초 지나가면은 더하기 9.8m/s 한 것만큼 증가하겠고요. 또 1초가 지났어. 그럼 역시 마찬가지 9.8m/s가 증가한 만큼, 즉 2초가 증가한 경우에는 요거의 2배만큼인 19.6m/s가 더해진 만큼이 아마 속도가 나타나겠죠. 따라서 얘는 19.6 더하기 5를 한 m/s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 더해주시면 몇 나옵니까? 그쵸, 24.6m/s 나오네요. 답은 2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봅시다. 자, 그림은요 지구 중심으로 원 운동하는 인공위성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인공위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지구로부터 확실히 먼 곳에 위치하는 거기 때문에 요 값에서 요 지구 표면부터 요 값의 R 값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뭐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인공위성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자, 기억부터 볼게요. 인공위성이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는 그쵸, 일정하겠죠. 지금 거리만 지금 똑같이 이동한다면, 거리만 똑같은 곳에서 이동한다면 어디든 요 R값만 같다면 요 R값만 같다면 상관없이 만유인력의 크기는 일정한 거죠. 인공위성의 원궤도의 반지름을 크게 하면 반지름을 크게 한대요. 더 크게 한대. 어떻게? 얘가 뭐 R 다시 이만큼 가는 거야. 크게 하면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크기는 점점 감소하는 거죠. 우리 식 기억나요? 뭐 이 값을 막 이 식을 외우라고 막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요하고 싶진 않지만 외워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좋은 거야. 그래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만유인력 상수 곱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거리 그냥 스몰 뭐 라지아리라고 해두고 거리의 제곱분의 이렇게 지구의 질량 곱하기 물체 인공위성의 질량인데, 지금 요 값이 요 거리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요 전체 값은 감소하니까 중력, 즉
만유인력의 크기는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는구나 알 수 있겠고요. 지구가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는요. 인공위성이 지구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보다 크다? 자, 이거 뭐야? 서로 지구가 인공위성을 당기는 힘이죠. 이 만유인력의 힘이. 다시. 만유인력의 크기는요. 지구가 인공위성을 당기는 힘이고요. 인공위성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 바로 인공위성이 지구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힘인데 요 힘 값은 서로 어때요? 작용 반작용 값에 있는 값인 거야, 그지?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요게 인공위성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고요. 요게 이제 지구가 인공위성을 당기는 힘인 거야. 근데 이 값은 어때? 서로 방향만 다르고요. 서로 같은 값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작용 반작용 관계 있으니까.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서 우리 작용하는 힘의 상호관계를 표현했을 때 그 값이 서로 주어만 목적어만 바꾸면 서로 이제 인정이 된다면, 즉 값이 된다면 우리는 요걸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요거 만유인력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방향만 다르고요. 방향만 다르고 그 크기는 같음이라고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틀린 보기니까 답은 기억만 맞는 1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그림은요, 질량이 2m, 4m, 6m인 물체가 ABC 수평면 동일하게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질량을 보니까 A보다 B가 크고요. B보다 C가 더 크네요. 그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 봅시다. 자, ABC의 가속도의 크기. 지금 현재 뭐만 작용하고 있는 상태야? 중력만 작용하고 있는 상태죠. 그럼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겠죠. 중력 가속도 G가 바로 몇입니까? 뭐 얘를 9.8m/s라고 하나고요. 10m/s 제곱이라고 대충 표현할게요. 그래서 얘네 셋 다 지금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10m/s 제곱, 즉 중력 G만큼의 중력이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1초당 10m/s씩 속도가 증가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동시에 떨어질 예정에 있구나라는 거 반드시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철수 ABC의 가속도의 크기는요, 전부 10m/s의 제곱으로 같습니다. 중력 가속도로 같아요. 자,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물어봤다, 그지? 중력의 크기는요, 힘입니다. 힘, F. F는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표현을 하고요. 얘는 일정하지만 물체의 질량이 커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중력의 크기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요, 얘는 2m 곱하기 g가 되는 거고요. 얘는 4m 곱하기 g가 되는 거고, 얘는 6m 곱하기 g가 되는 거야. 이들의 중력의 크기의 비는 몇이 되는 거야? 1대 2대 3이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무거운 물체일수록,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더 강한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게 맞는 설명이에요. 선생님, 중력은 다 똑같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중력 가속도가 똑같이 작용하는 거고요.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크게 작용한다라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민수. C가 먼저 수평면에 도달해? 아니, 중력 가속도가 전부 일정하기 때문에 1초 동안에 이동하는, 즉 1초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이들은 전부 다 같은 위치에서 떨어진다면 동일한 시간에 수평면에 도달할 거야 라고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C가 먼저 도달하는 거 아닙니다. 답은 철수와 0이만 맞는 3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운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 두 가지 차원, 즉 두 가지 성분으로 운동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 운동을 분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도 운동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공이 있어요. 공이 여기 있으면은,
동그랗게 그려볼게요. 공이 여기 있으면은 두 가지 연직 방향과, 즉 어디가 연직이야? 여기가 연직 방향이죠. 아이고, 여기가 연직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바로 수평 방향이죠. 수평 방향. 자, 얘 같은 경우는 공이 이제 두 가지 성분으로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이 만약에 떨어질 때 수평 방향으로 처음에 던져진 직전에 힘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성분으로 지금 나뉘어져서 공이 이동을 하고요. 이게 바로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수평 방향으로 있잖아 얘들아. 어떤 게 중요했던 거냐면 던져지기 직전에는 힘을 받고 있지만 던져지 직후에는요 힘이 0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수평 방향으로는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직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고 있죠. 힘이 0이 아니야. 즉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네 같은 경우는 중력의 힘만 받아서 옆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는요 어떻게 좀 여러가지 분석을 할 수 있냐면요,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같은 시간 간격 동안이라는 말은 요거죠. 여기 이만큼을 1초라고 할까? 1초 그러니까 1s죠. 이거 좀 너무 안 보이는데, 자 1초, 요 간격도 몇이야? 1초인 거야. 요 간격도 1초. 즉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얘들아 이동 거리는 어때요? 이동 거리는 1초에 뭐 10m 간다고 할까? 요 거리를 10m라고 한다면 1초에 10m, 또 그 다음 시간에도 10m, 뭐 그 다음 1초에도 10m, 즉 같은 시간 간격 동안의 이동 거리는 서로 일정하죠. 일정. 이때 이 같은 시간 간격 동안 이동 거리라는 말 자체가 우리 무엇을 의미하냐면 속력을 의미하는 값이죠. 그죠? 자, 속력의 의미가 뭐야? 1초당 이동 거리, 즉 같은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속력 또한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수평 방향으로 우리 힘은 어때요? 힘은 0이죠. 0. 작용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수평 방향으로의 가속도 또한 있다 없다? 가속도가 없는 겁니다. 0입니다. 0. 그죠? 이거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0이야. 0. 힘도 0이고 가속도도 0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평 방향으로는요 속력이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을 해요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연직 방향으로는 어떤가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 간격 동안 속력은 점점 어떻습니까? 자, 힘이 여기서는 0이 아니야. 그러니까 힘이 0이 아니니까 뭣도 가속도 또한 0이 아니겠죠? 중력 가속도만큼이 작용하고 있을 거야. 근데 힘과 가속도가 0이 아니야. 근데 중력으로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가속도 또한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죠? 0이 아니고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들의 속력은 어떤가요? 속력.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인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뭐 예를 들면 가속도가 10m/s의 제곱이었다라고 한다면 1초 지나면 10m/s. 자, 1초 지나면 10m/s. 2초 지나면 20m/s. 3초 지나면 30m/s. 이런 식으로 1초당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1초 동안에 10m/s라는 말은 1초 동안에 10m 간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이동 거리가 1초 지날 땐 10m 정도 갈 수 있다면 2초 지나면은 10m 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1초 지났을 때 그 속력에 의해서 1초에 10m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2초 지나면 20m, 3초 지나면 30m 갈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동 거리는요. 같은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는 점점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점점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하게 증가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그죠? 왜냐면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 이동한 거리가.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일정하게 증가하면 안 됩니다. 이동 거리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아무튼 이제 연직 방향으로는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1번부터 볼게요. 자, 수평 방향의 속력은요 일정합니다. 그죠? 일정하고요.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고요.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는 같은 시간 동안에 일정하게 증가한다. 자, 이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 말과 이 말 한번 잘 구분을 해보세요.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이동 거리는 같은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는 일정하다. 자, 이 말은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요 1초 이 간격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10m로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 자, 근데 수평 방향으로 이동 거리는 지금 주어 자체가 다르죠.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라는 말은 속력은이라는 말이야. 속력은 일정하다 이 말이고요.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는 이거 속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이야? 이동 거리는 이라고 한다면, 자, 시간분의 이동 거리를 생각한다면 이동 거리는 1초가 지났어. 그럼 이동 거리 10m. 그지? 이렇게 10m, 세컨 10m. 2초가 지났어. 2초가 지났어. 그러면 몇 미터? 20m. 3초가 지났어. 30m.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점점 증가한다. 누적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걸 보시는 거고요.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는 같은 시간 동안에 일정하게 증가한다가 맞는 설명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국어의 비문학 수준의 해석이죠. 이 정도의 복잡한 해석은 여러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일정하다라는 정도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2번은 맞는 설명이라는 거. 3번 연직 방향의 가속도의 크기는요,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중력 가속도를 일정하다고 했고요. 연집 방향의 속력은요,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쵸?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가속도가 10m/s의 제곱으로 일정하다면 1초에 10m/s씩 증가해서 1초에 10m/s, 2초에는 20m/s, 3초에는 30m/s 이렇게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겠고요. 연집 방향의 이동 거리는요, 같은 시간 동안에 일정하게 증가한다 아니라고 했고요. 일정하게 증가하는 건 아니고 점점 증가하는 형태를 띠더라라고 하는 거. 답은 5번 되는구나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7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시간이 안 돼서 못했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번입니다. 8번 또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부터 볼게요.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서 v0의 속력으로 수평면과 나란하게 던져진 물체 a를 나타낸 것이다. 수평 방향으로 시간 t초 동안 l만큼 이동하여 수평면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일단은 지금 보니까 수평 방향으로는요, 우리 등속 운동 하겠죠. 등속 직선 운동을 할 예정이 있죠. 그래서 이 v0라는 속도로 던져졌다면 연심 v0로 날아갈 거야. 그치? 그러니까 1초다. 자, v0라는 말의 뜻은요, v0 m/s라는 말의 뜻은요, 이만큼의 속도로 이동한다면 1초당 이동거리가 1초 지나면 이동거리가 v0m가 된다는 뜻이야. 그죠? 그랬는데 지금 2초 지나면 몇 미터 가는 거야? 2v0m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땡땡땡 t초 지났어. 그러면 몇 미터 가는 거야? tv0m 가겠죠. v0 tm만큼 가겠죠. 그래서 요 l이라고 하는 값, 즉 여기 v0 tm 띡띡띡띡 t초가 지나서 v0 tm만큼이 갔을 때가 바로 l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 l 값이 바로 v0 t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니은은 맞는 설명이구나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기억. A는 수평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 안 하고요, 등속 직선 운동합니다. 가속도 운동은요, 가속도의 방향으로 속도가 점점 증가하거나 속도가 점점 감소하는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증가하거나 속도가 점점 감소하는 운동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속도가 일정한 운동, 방향도 안 변하고 속력도 안 변해, 이런 거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죠. 디귿, A는 자유낙하시키면 H만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T이다 라는 거. 즉 T초 안에 여기 L만큼도 가고 H만큼 떨어지는 거지.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할 때랑 똑같이 H만큼 떨어져 있다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 T초만큼 걸리겠죠. 왜냐면 요 자유낙하 운동할 때 요 물체와 요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또한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설명, 답은 니은 디귿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봅시다. 그치. 그림은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서 a와 b를 동시에 각각 자유낙하 시킨 것과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거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했죠, 앞에서. 그래서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하는데, 어차피 b 같은 경우는 이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이 0이기 때문에 어때요? 가속도 또한 억셀레레이션 가속도 또한 0이죠. 그래서 A 같은 게 수평 방향으로 가속도가 0이야. 그럼 얘는 수직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가속도가 G만큼 작용하고 있는 상태만 보시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 A도 가속도가 G만큼, 그치, 중력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A, B의 가속도의 크기는요, 이제 A의 가속도를 GA라고 하고 B의 가속도를 G라고 안 하고 A의 가속도를 스몰 a라고 라지 a라고 하고 b의 가속도를 스몰 a 라지 b라고 한다면 둘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서로 같겠죠. a와 b가 수평면에 도달한 시간 또한 어때요? a가 도달한 시간 ta라고 하고 b가 도달한 시간 tb라고 한다면 둘이 동시에 떨어질 것이므로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값은 둘 다 서로 같은 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성에 의한 성질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불을 털어서 먼지를 떼어낸다. 무슨 말이냐면 이불이 이렇게 있어. 이불 안에 먼지가 이렇게 붙어있네요. 내가 이불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 즉 밑으로 내린 거죠. 그러면은 요 먼지들은 뭐 하고 싶어? 정지해 있고 싶기 때문에 이불이 이렇게 갑자기 아래 내려가면서 얘는 정지해 있던 애들은 그냥 밑으로 슉 하고 떨어지겠죠. 이게 바로 이 먼지의 정지 관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컵이 있고요. 요 밑에다가 천을 이렇게 깔입니다. 천을 깔아요. 그런 다음에 이 천을 순간적으로 확 잡아 당기면 요 천만 쑥 나오고 이 유리컵은 그 천을 따라가지 않고 어때요? 그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져 있죠. 이게 바로 요 먼지가 떨어지는 그 원리와 같은 정지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로 던진 물체가 다시 내려온다. 이거 당연한 건데 위로 던진 물체 위로 던져. 그럼 던져진 물체는 점점 가다가 속도가 점점 감소하면서 이렇게 물체 모양도 감소하는데 지금 속도가 점점 감소하다가 정지하죠. 정지하다 다시 어떻게 떨어져 내려가죠. 그게 뭐야? 중력이 밑으로 자꾸 당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중력 때문이지 관성의 예시는 아니라는 거, 아닌 것 2번 걸어주시면 되고요. 달리기 하다가 돌부리에 걸어 넘어진다. 이거 뭐야? 달리고 싶어. 계속 운동하던 물체는 연신, 운동하고 싶어하는 운동관성이 작용한 거죠. 운동관성. 이것도 관성의 예시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 버스가 출발할 때 탑승자가 뒤로 물린다. 버스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안에 있던 탑승자도 정지하고 싶어. 근데 버스만 먼저 움직였어. 그럼 나는 정지하고 싶기 때문에 연신 뒤로 밀려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지하고 싶기 때문에 뒤로 밀려 나가는 거야. 얘도 정지관성. 자, 망치 손잡이를 끝을 바닥에 쳐서 망치 머리에 끼운다. 그쵸? 망치 머리에 끼우는 순간 망치 머리를 그릴 수 있을까? 자, 망치 머리에 요만큼 끼워져 있었어. 망치 머리를 꽝 하는 순간 이 망치 머리는, 자, 이 망치대는 정지해 있지만 망치 머리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싶기 때문에 얘가 단단하게 꽂히게 되는 거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 얘는 운동관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씨 쓰고 싶지 않은 티가 나죠. 아무튼 간에 다 맞는 설명이고 니은만 틀린 보기가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12번 봅시다. 물 한 잔 먹을게요. 자, 12번 그림은 칼은 수평면 위에 정지한 질량이 m인 물체에 수평과 나란하게 힘 10N에 작용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이 물체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난 거라고 합니다.
F 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F 값이 10N이래. 질량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가속도가 5m/s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죠? 어머, 뭘 쓴 거야 지금? 5m/s의 제곱. 따라서 질량 m이라고 하는 값은요, 나눠주시면 되겠죠. 2. 그래서 단위로 굳이 일단은 대충 그냥 쓴 다음에 2kg이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선생님 이거 단위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나눠지나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우리 뉴턴이라는 값은요, 뭐의 축약형이라고 했냐면 kg/m의 제곱이야 라고 하는 값에 축약된 단위라고 했고요. 이렇게 요 값이 약분되기 때문에 질량이 2kg이 바로 나온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kg이라고 되어 있는 몇 번입니까? 3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림은 두 물체 A, B가 충돌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FAB는요,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고 FBA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자, 요 값은요, 서로 부딪혔을 때 힘은 상호작용. 그래서 서로 두 가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서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요, 작용 반작용의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서로 어때? 반대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이라는 거. A와 B는 자, FAB와 FBA는 작용 반작용 관계고요.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서로 반대로 작용한다 라는 거.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설명인 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14번 여러분들이 이제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볼게요. 자, 일단 철수가 있어. 자, 철수가 지금 2kg짜리 물체를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평면에서 지금 보면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있겠죠? 지구가 요 철수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이게 바로 F. 힘이 있다면 이게 중력이에요, 중력이 있다면 철수가 중력만 작용하고 있다면 이 수평면을 뚫고 내려가야 되는데, 수평면에 정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수평면 또한 철수를 밀어주고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수를 이 수평면이 밀어주고 있어. 그게 뭐야? 얘랑 요 값이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철수가 가만히 서 있을 정지할 수 있는 거죠. 요 값 또한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중력은 우리 어떻게 계산하냐면 mg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죠? 질량이 몇이야? 50 더하기 2kg까지 해가지고 52kg이고요. 중력 가속도가 몇인지는 몰라. 근데 일정하겠죠? g라고 합시다. g. 중력 가속도 g. 이만큼의 뉴턴이 작용하고 있으면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52kg 곱하기 g만큼이 작용하고 있죠. 우리 kg 단위 뺍시다. 그냥 52g라고 할게요. 여기도 kg 빼. g가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해. 52g만큼이 뉴턴만큼이 작용하고 있어. 그럼 반대로 52g 뉴턴만큼이 작용하고 있겠죠. 이게 바로 수평면이 철수를 떠받치는 힘인 요게 FA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자, 그리고요. 철수가 물체를 떠받치는 힘을 FB라고 한대요. 철수가 이 물체를 떠받드는 힘, 요게 FB인데, 요건 뭐에 반대에 있냐면 봐봐. 지구가 또 이거 뭐라고 하지? 이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는 힘도 있겠죠? 요게 바로 중력인데, 중력에 의해서 이거 잡아당기고 있는 힘인데, 요건 어때?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2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2g 뉴턴만큼이란 말이야.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2g 뉴턴만큼일 거야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 값에 무엇을? 크기 비교를 하라고 하니까 52g 대 2g를 비교하는 거니까 몇 대 몇입니까? 2는 4, 2, 6, 12 해서 26대 1이다 라고 하는 4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렵죠, 그죠?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우리 작용반작용의 응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그림은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 A가 속력 3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고요. 질량이 m인 물체 B가 속력 4m/s로 운동하고 있다. 운동량의 크기 A는 B가 A의 2배라고 합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A의 운동량의 크기
구해보면은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2 곱하기 3, 6kg m/s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 B의 운동량의 크기는 4m kg/m/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mkg이라고 볼게요. 자, 그랬다면 지금 보면은 A의 운동량은 6이고요. 그리고 질량 m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B가 A의 2배래. 즉 B는요. B의 운동량 값은요. A의 운동량 값의 2배 한 거와 같다라는 소리죠. 따라서 B의 운동량인 4m은요. A의 운동량이 6이니까 이렇게 곱한 값이랑 같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m 값은 몇입니까? 4로 나눠주면 6이 10이니까 3kg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6kg/ms와 3kg이 있는 4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2kg인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나타낸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2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어떤 물체가 이렇게 정지해 있었는데 그 물체 질량이 2kg이었던 거야. 그지? 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힘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 그래서 힘에 따라서 힘이 작용했고요. 그리고 시간의 변화량만큼의 충격이 가해졌겠죠? 그럼 얘가 처음에는 정지에 있어서 이제 속도가 0이었는데 충돌 후에는요 분명히 어떻게 될 거야? 얘가 움직이겠죠. 2kg짜리가 어떤 속력을 가지고 운동할 거나 V 다시라고 할게요. 속도를 가지고 0이 아니라 가지고 운동할 건데 이게 몇 m/s로 운동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운동량과 충격량은요 서로 빼고 더해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그려보면 이런 거죠. 자, 처음 운동량은 몇이었어? 0이었지. 왜? 2kg짜리가 정지에 있으니까 속도가 0이었어. 그지? 근데 얘가 이제 뭐 했어? 힘을 받았죠. 2kg짜리가 힘을 받았어. 어느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4N의 힘을 하고 4N의 힘을 몇 초 동안? 2초 동안 받았어. 2초 동안. 그럼 이때 충격량은요? 8N만큼이죠. 처음 운동량은 0이었는데 충격량이 8만큼 받았어. 그럼 어때요? 얘가 나중 운동량을 구할 수 있겠지. 나중 운동량. 왜? 2kg짜리가 분명히 오른쪽 방향으로 V라는 속도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해보는 건데 나중 운동량은요 어떻게 구하냐면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해서 나중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은 0이었는데 나중 충격량이 8이었어. 그럼 나중 운동량은 8이 되겠죠. 8. 근데 구해보면 2kg 곱하기 V 다시란 말이야. 이 V 다시 값을 어떻게 구해? 바로 4m/s구나. 즉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나중 속도는 4m/s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m/s로 나와 있는 몇 번이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러면은 틀린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착각을 했죠. 왜 착각했냐? 자, 이렇게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3m/s 틀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봐봐. 힘이 지금 4N으로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면 이게 맞아. 근데 4N도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4N으로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요. 시간과 힘의 그래프에서 요 아래 면적을 구해야 되는 게 바로 충격량이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야 돼? 요 면적을 구하려면 2 곱하기 4를 몇으로 나눠야 돼? 2, 4, 8 한 다음에 2로 나누는 요 면적을 구하면은 2 곱하기 4를 2로 나눠가지고 삼각형의 면적인 4N만큼의 충격량이 가해졌어 라고 보셔야 되죠. 그죠?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요게 4N만큼의 힘이 2초 동안 연신 작용하는 게 아니었구나. 즉 4N만큼의 충격량이 가해졌기 때문에 충격량은 4N야. 따라서 요 값이 4가 되는 거고 충격량이. 그래서 나눠줬을 때
2m/s가 돼야 돼 라고 보셔야 되겠죠. 2m/s. 이렇게 실수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아니라 2번이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요거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고요. 넘어갑시다. 17번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그림은 영희가 장난감 총알을 빨대에 넣고 이제 수평 방향으로 입으로 불어서 총알을 멀리 내보내는 것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요. 빨대에 지금 뭐 장난감 초강을 놓고요. 뭐 넣고서는 후 부는 거야. 같은 힘을 부었을 때 이게 쭉 날아가는 거죠. 그죠? 이때 빨대의 길이가 이만큼일 때랑 빨대의 길이가 이만큼 길어. 그럼 있잖아. 불 때 얘가 떨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힘의 크기가 얘는 뭐 예를 들어 이만큼의 길이를 지나가는데 2초 걸린다면 이거에 2배만큼의 길이를 건다면 4초 걸리겠죠. 바람을 분다는 건 힘을 준다는 거고요. 힘이 작용하는 시간의 크기가 클수록, 즉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인데 힘은 같은데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충격량의 크기는 커지는 거죠. 따라서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이 길수록, 즉 장난감 총알에 힘을 받는 시간이 증가한다. 힘을 받는 시간이 증가하니까 충격량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그죠? 입으로 부는 힘을 갖게 할 때 입으로 주는 힘, 즉 I는 F 델타 T에서 요 값을 갖게 할 때 길이가 길수록, 즉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이죠. 총알은 멀리 날아간다. 왜? 충격량이 커지니까 멀리 날아가겠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 이제 우리 권총이랑 그 대포의 포선, 대포라고 한다면 요 길이가, 요 포신의 길이가 길수록 대포가 더 멀리 날아가는 그 원리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대의 길이가 일정할 때, 빨대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건 델타 T, 그러니까 받는 시간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거죠. 이때 I는 F 델타 T에서 요게 일정할 때 힘의 크기와 관계없이 총알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일정하다? 자, 힘의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충격량의 크기는 커지는 거죠. 그죠? 식으로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틀린 보기 답은 기역, 니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4번이란다. 18번 지금 보면은 요거 충격을 완화하는 과정을 보시는 건데요. 자, 지금 범퍼카의 앞에 범퍼가 잘 찌그러지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보면 기억 보시면 충돌하는 시간을 늘려준다라고 하는 거, 충돌 시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안정해진다는 거고요. 자, 가에서 범퍼는요, 범퍼카의 파손을 크게 하는 단점이 있다? 아니죠. 오히려 그 범퍼카의 파손을 줄여주는,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 똑같은 충격량이 가해졌을 때 F는 델타 T, F 곱하기 델타 T인데 요 값이 일정한 상황에서 충돌 받는 시간을 자, 힘이 일정한 상황에서, 힘이 아니라 충격량이 일정한 상황에서 만약에 충돌 받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때요? 받는 힘의 충격력은 작아지는 거죠. 시간이 길수록. 그래서 그걸 얘기한다면 파손을 작게 하는, 충격력을 작게 해서 파손을 작게 하는 장점이 있는 거죠. 3번 나에서 에어백은요, 사람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줄여준다? 아니요. 충격량은 똑같지만 충격력의 크기를 줄여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충격량과 충격력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I가 충격량이면 F는 충격력, 즉 힘이란 뜻이 힘, 평균 힘. 자, 4번 다에서 글러브로 공을 잡을 때 충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쵸? 델타 T가 길어지기 때문에 충격력이 작아지는 거지, 충격량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더 큰 충격량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자, 5번 다에서 공이 정지할 때까지 받는 평균 힘의 크기, 평균 힘이라고 하는 건 충격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크기는 글러브와 맨손으로 잡았을 때가, 뭔 소리야? 글러브와 맨손으로 잡았을 때가 같다? 평균 힘의 크기는요, 충격량은 같지만 글러브로 잡았을 때는요,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기 때문에 충격력, 즉 평균 힘의 값은 작아집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 답은 1번만 맞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19번 문제 보시면 유리컵이 이거 마치 우리 계란이 깨지지 않는 안전한 자동차 만들기와 비슷한 내용이고요. 이거 보시면 우리 그래프를 조금만 바꾸면은, 자, 요 그래프보다는 우리 시간을 똑같은 앞부분에 이제 0이니까 0초보다 갑자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우리 그래프를 살짝 바꾸면 이렇게 바꿀게요. 자, 얘를요. A 같은 경우 요게 이제 A. 요게 A, 그리고 B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해가지고 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만큼 요 면적 서로 어떻다? S1과 자 보면 요게 S2, 이게 S1 이렇게 살짝 그래프를 좀 바꿔서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유리컵이 콘크리트 바닥에 충돌하는 경우 지금 보면은 동일한 유리컵을요 H라는 높이에 두고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콘크리트 바닥에선 깨졌고요. 방석에서 깨지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요. 동일한 높이고요. 이들의 질량은 서로 똑같아. m이라고 한다면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떨어지는 속도도 똑같겠죠. 그죠? 속도는 애초에 똑같으니까. 그럼 처음 운동량은 m 곱하기 v야. 그럼 나중 운동량은요.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떨어지자마자 정지하기 때문에 0이야.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 두 유리컵이 똑같아요. 방석에 떨어지든 콘크리트에 떨어지든. 운동량의 변화량이 뭘 의미한다고 했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콘크리트 바닥이나 방석이나 얘네들이 받는 충격량은 똑같아. 하지만 결과적으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진 요 유리컵은 깨졌어. 즉 큰 힘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럼 그때 받는 충돌 시간이 있을 거고요. 방석은요 적은 힘을 받았겠죠. 그때 받는 충돌 시간이 있을 텐데 얘 같은 경우 힘이 크기 때문에 두 곱이 I로 같으려면 충돌 시간은 짧아야 되고요. 방석으로 떨어진 건요. 힘이 작기 때문에 충돌 시간은 길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충돌 시간이 길수록 힘은 적게 받는구나. 충돌 시간이 짧은 이 친구가 힘은 더 크게 받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A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콘크리트 바닥, 즉 S1이 콘크리트 바닥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B에 해당하는 경우 충돌 시간이 긴 게 바로 방석에 해당하는 경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리컵이 콘크리트 바닥에 충돌하는 경우가 B냐? 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A가 되겠죠. 답은 기억은 틀렸고요. 유리컵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콘크리트 바닥에 충돌할 때 할 때와 방석이 충돌할 때가 같다.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요. 하지만 충격력의 크기는 다른 겁니다. 그죠? 충격력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유리컵이 더 크게 받겠죠. 자, 평균 힘이라고 하는 건 충격력이랑 똑같아. 충격력. 그래서 평균 힘은 평균 힘. A일 때와 B일 때가 서로 같다 아니요? 충격량은 같지만 충격력은 서로 달라요. 그래서 A일 때가 더 크게 느끼겠죠? 답은 니은만 맞는 2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자, 사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그대로 골라라 해서 힘의 크기를 줄이는 것, 즉 충격량은 똑같은 상황에서 F 델타 T에서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줄이는 방법을 고르라는 거야. 쿠션을 설치한다. 그렇죠?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거죠. 멀리 떠뛰기 선수가 바닥에 모래를 깔아서 푹신푹신하게 만들어서 충돌한 시간을 길게 만드는 거죠. 기억 디귿이 맞는 설명이고요. 쇼트트랙 선수가 트랙을 돌 때 몸을 안쪽으로 기울이는 이유는 이렇게 둥근 곳을 돌 때 우리 원심력이라고 하는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을 안쪽으로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의 크기를 줄이는 그러한 예시는 아니라고 보시고요. 요건 이제 선생님이 딱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그냥 그냥 이렇게 하고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답은 기억 디귿인 4번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43페이지에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앞부분에 반도체 부분과 신소재 부분과 그리고 대단원 풀이까지 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